네, 한류 언어 3주 4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19쪽을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은 앞차시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그 4차시에서는 몇 가지 좀 여러 가지 신문 기사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 한류와는 달리 이제 요 무렵이 이제 2017, 8년도 이 무렵이, 그러니까 BTS를 통해서 한류 빅뱅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서구 대중문화의 중심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인정하고 싶거나 말거나 어쨌든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이제 큰 의미가 됐고, 사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한류가 큰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은 역시 그 미국 대중문화의 호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좋건 싫건 굉장히 거대한 그런 대중문화의 뭐 그 전 세계 흐름을 이끌어왔던 미국의 그 시스템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 19쪽에는 이제 그 BTS가 이제 일반의 선생님도 그 앞부분에도 말했다시피 2017년 빌보드에 불려간 이후로, 그전에는 뭐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나이가 있고 무슨 아이돌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처음에 봤던 것이 뉴스였어요. 그 그룹 전체의 모습을 본 것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일보의 양성희 논술위원이 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세계에 통한 한국어의 승리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건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마이너리티 경험의 체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소수 언어예요. 그리고 마이너리티.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떤 그 세계 문화의 주류처럼, 사실 이 무렵만 해도 주류라는 느낌도 아니었고, 서구 사회의 K-팝이나 이런 것들이 뭐 K-드라마도 알려져 있었지만, 소수가 특이 취향의 그런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소수문화다, 이런 정도로 취급이 됐고, BTS가 빌보드에 처음 등장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특이한 현상을 젊은 애들이 좋아하니까 흥행을 위해서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된 거죠. 또 우리로서도 놀라운 일이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제1세계 시민으로서 우월한 문화적 주의를 놓친 적 없는 사람들이 서구 사회죠. 방탄의 열렬한 팬이 되었을 때 한국어를 잘 몰라 겪게 되는 역지사지의 순간들은 세계 속 자신의 위치와 타문화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준다. 이건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 이 논설위원의 멘트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언어학습의 계기, 그러면서 동시에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우리들은 과거에 우리가 문화 사대주의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더욱 늘 객관적인 문화 상대주의를 가져야 한다는 걸 이 수업에 처음에도 말했지만, 반대로 어떤 이런 한류 문화를,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마이너리티를 경험을 그들이, 서구의 메이저 세력들이 경험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특정의 그룹을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언어를 단어 하나라도 공부하고자 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다양성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트리거를 만든 게 한류라고 하는 것은 나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거 여기 보면 아민정음, 네, 그래서 뭐 오빠, 형, 뭐 이런 것들, 뭐 애교, 아마 여러분들은 뭐 선생님보다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선생님이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여기 지금 선생님이 글자를 확대해서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네, 이게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미들이 만든 훈민정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단어에 눈치, 애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제 나중에 사전에 한국어 단어들 뭐 등재됐다는 얘기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나중에 또 그런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뭐 소리 질러,
뭐 막내, 뭐 그리고 거기 이제 뭐 그 BTS 멤버들이 경상도 사람들이니까 밤문나 뭐 이런 것까지도 정말 이게 그야말로 팬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들의 말을 조금이라도 알아듣고 싶어서 이런 K-팝 딕셔너리까지 만든다. 뭐 교수님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하지만 뭐 뒤에 듀란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다 젊은 시절에 누군가의 열렬한 팬이었던 시절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2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은 역시 동아일보 기자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제목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한국어와 영어 사이 K-팝 5mm 자막의 고민.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시적으로 써보시려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그 방탄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가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한 발자국 되면 한 발자국 커지는 섀도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영어 번역한 걸 한번 보세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우리가 야 누구 장단에 맞추란 말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근데 영어로 했을 때 Who and what I need to follow.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직관적인 정보는 전달이 되지만 언어의 그 뉘앙스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제대로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 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K-팝과 5mm의 언어 장벽, 그 5mm의 장벽이 뭐냐면 이 휴대전화로 보는 자막의 크기가 그 5mm라고 합니다. 5mm래요. 네. 요 무렵에 몬스타엑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너무 유감스럽게 이 그룹의 음악을 들어본 적 없어요. 사진은 봤는데 이렇게 섞여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그룹도 이제 미국에서 인기가 있어서 먼저 지금 BTS는 최근에 버터라든지 다이너마이트라든지 뭐 또 뭐죠? Permission to Dance인가 이런 노래들 영어로 불렀지만 몬스타엑스가 먼저 풀로 영어로 불렀어요. 그래서 Middle of the Night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미국 내 유명한 숙박업체 체인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는데 뭐 이 팀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BTS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성공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영어로 접근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꼭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무렵에 드디어 봉준호 감독의 골든글러브, 이제 아카데미 타기 전에 골든글러브 수상 소감이 많은 화제가 됐었죠. 사실 우리보다 미국 사회에서 더 화제가 됐고 여러분도 아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많은 영화 학도들이 모여서 같이 그 시상식을 보면서 아카데미에서 상 타기를 굉장히 바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언더독에 대한 열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1인치 정도, 이때는 이제 핸드폰이 아니니까 1인치가 자막 크기인데 요것만 뛰어넘으면 이제 훨씬 더 많은 좋은 영화를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영화라는 하나의 언어를 쓴다라는 표현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이제 말이 됐고 오징어 게임에서는 자막이 아닌 그 더빙이 아닌 자막을 꼭 봐라. 네, 자막을 꼭 봐라. 그런 영상들이 나오죠. 그래야 배우들의 연기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불과 몇 년 사이, 이게 2017, 18년도인데 2021년, 22년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자막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자막을 통해서 영화 보기를 꺼려했던 미국인들이 자막을 통해서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보겠다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그 해당 컨텐츠의 흥행을 넘어서서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 상대주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2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한류도 역시 언어의 문제가 있었어요. 초기 한류도 우리가 그 2차시 지난주 수업에서 그 클론의 구준엽 씨가 그 이름이 서희원이든가 이제 대만 여배우랑 이제 20년 만에 재회하여 결혼하게 됐다고 했는데 바로 그 1차 한류 때 이제 대만에 가서 클론이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만난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이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라고 해서 바다를 건넌 K-팝은 요거는 그때 그 TV 방송에서 이미 방송을 한번 했던 것입니다. 작년인가 방송을 했던 것인데 이때 이 초기 한류에도 역시 언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이제 클론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도 중국어로 불러라.
이런 요구를 받기까지 했죠. 네. 아카이브는 여러분들도 더 잘 알겠지만 혹여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정리를 한다 하면 사실 아주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록하는 것인데 정보통신 용어로 요즘은 아카이브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기록 보관 파일이나 기록 보관 레코드를 의미한다. 요새는 이거 넘어가지고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말 변화하는 그런 뭐랄까요, 미디어와 플랫폼과 뭐 이런 개념들을 따라가기조차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H.O.T, NRG와 함께 중화권 한류 1세대가 아주 인기를 누렸는데 아주 좋았죠. 근데 중국어로 노래를 불러라. 뭐 계속 그런 요구가 강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의 보아예요. 보아는 아마 선생님은 한때 보아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는데, 근데 되게 어릴 때 가서 이제 고생했던 친구인데, 우연히 어떤 프로를 봤는데 얘가 한국사 무슨 문제였는데 완전 깡통인 거예요. 이게 막 격거세를 몰랐던 거가 있어서 내가 너무 한심하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사가 필수지만 한동안 이해찬 씨가 국무총리 하던 무렵에 한국사가 그 선택이어서 펑크가 났던 세대가 있거든요. 하나만 하면 다 뭐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사에 완전 백지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보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는 이제 선생님도 이제 이 친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잘 몰라서 그렇긴 했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진 거죠.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국이 뭐 미국에 간다, 유럽에 간다, 뭐 한국의 대중문화 가서 그런 생각조차는 하지도 못했고, 와 중국 사람이 좋아해, 뭐 대만이 좋아해, 일본이 좋아해,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영국, 일본이 3대 그 음악 시장이에요. 시장이 굉장히 커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일로 넘어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 내에서 이수만 뭐 CEO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직접 캐스팅한 그 대표적인 연예인이 몇 명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보아의 성정이 SM이 해외 진출 성장과 맞물려요. 그래서 보아는 최연소 최초 최다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한국 가요계의 역사를 다시 쓴 그런 여성 가수인데 뭐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든 트레이닝, 춤, 뭐 노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일본어를 아주 열심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국사 공부는 할 틈이 없었겠죠. 그래서 일본의 진출에 있어서 지금 같으면 얼마나 활동하는지 우리가 SNS로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대중문화에 싹 관심이 없는 사람들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보아의 활동에 대해서 좀 모르지만 사실 지금의 SM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건 얼마 전에 작고한 이어령 선생이 또 이 무렵에 이제 그 한류가 일종의 한류 빅뱅, 새로운 한류, 신한류, 한류 빅뱅, 신한류 뭐 이런 2017년, 18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어령 선생이 또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 이야기, 너 어디서 왔니? 라는 책을 펴내면서 기생충의 선전을 한국어의 승리 혹은 한국어의 성공이라 해석하고 뭐 한 인터뷰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영어가 아니어도 우리말이 세계에 통했다. 한국말을 배워야 BTS를 랩을 제대로 따라할 수 있고 기생충도 한국말을 배워야 진짜 대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되었건 한국말을 많이 배운다. 그게 언어의 승리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국어의 승리에 물음표를 한 것은 이제 이분은 이제 뭐랄까 이 표현을 긍정적으로 쓰신 거죠. 뭐 이어령 선생은 전형적인 문화 상대주의자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쓴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승리라는 표현, 패배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 쓰면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에 근거한 언어와 문화의 전파만이 인류 문화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파하면 언젠가 그 상대는 이게 문화 침탈이라고 느껴요.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서도 한동안 한류 콘텐츠 수출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뭔가 잠식당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 대중문화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뭐 늘상 뭐 예를 들면 할리우드
박스오피스의 문제점, 뭐 그다음에 극장, 뭐 개봉관, 잠식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자 이제 24쪽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한국 대중문화의 뿌리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슬슬 시작해 볼까 합니다. 24쪽 보니까 옛날 사진들이긴 하지만 사진이 참 좋죠? 네. 지금 여기 그 팝송과 할리우드 영화라고 했어요. 한국의 대중문화는 아직 그 일본의 관제 문화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곧 배우게 될 텐데, 기본 뿌리가 일본의 어떤 그 정부 통제적인 관제 문화, 일제시대의 관제 문화와 그 다음에 미 군정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음악은 팝송, 영미 팝송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우리의 문화산업의 대부분의 방식이 헐리우드 영화를 만드는 그런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뭐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듀란 듀란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듀란 듀란은 뒤에서 다시 소개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고요. 참고로 말하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엄청 좋아했던 그룹이고 선생님 또래가 아주 좋아했던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꽃미남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틀즈 이후에 최고의 보이밴드라고 할 수 있어요. 팝적이기도 하고 록적이기도 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부정적인 사람, 뭐 비틀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있으니까 굉장히 역량이 있는 그래서 대단한 그룹이고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듀란 듀란을 본떠서 방시혁 PD가 BTS를 만들었어요.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외모도 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듀란 듀란은 사실 외모가 보다시피 지금 게 굉장히 해상도 떨어지는데도 어마어마했어요. 네, 2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듀란 듀란은 브리티시 인베이전, 뭐 지금 코리안 인베이전, 뭐 그 BTS 뭐 얘기를 하지만 1차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비틀즈이고요. 2차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바로 이 듀란 듀란입니다. 듀란 듀란이어서 뭐 지금 뭐 좀 소개를 해놨는데 뭐 BTS를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그냥 소개를 하는 것이고, 혹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음악을 특별히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올드팝, 옛날엔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구나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78년에 존 테일러와 닉 루스가 결성한 그룹이에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던 멤버가 존 테일러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름을 만든 거는 뭐 그 당시 유명했던 공상과학녀 어쩌죠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요. 다이애나 황태자비도 아주 좋아했던 그룹이죠. 영국 그룹이니까요. 80년대 선풍적 인기를 끌어 딱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대학 시절이죠. 네. 2차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주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보면 부정적인 이 사람들이 록이냐 팝이냐 아마 그 장르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근데 좀 범장르성,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범장르성이다. BTS도 좀 그렇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또 록 쪽에서는 좀 부정적, 팝 쪽에서는 좀 부정적,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방시혁이 2018년 명견날리에서 방탄소년단과 K-팝의 미래에서 자신 어릴 때, 왜냐하면 이 방시혁 씨하고 선생님이 뭐 비슷한 세대거든요. 어릴 때 우상이 듀란 듀란이었다. 그래서 그 듀란 듀란을 일종의 벤치마킹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듀란 듀란이 지금도 활동하는 그룹이니까요. 그래서 듀란 듀란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명견날리 방송 장면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도 한 거죠. 참 이제 듀란,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몰라서인데 듀란 듀란이 BTS를 알다니, 내 입장에선 그렇지만 아마 듀란 듀란 입장에서는 내가 BTS와 연결되다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팬덤입니다. 팬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국내 최초 팬클럽은 조용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팬덤 문화 얘기도 할 텐데 조용필의 팬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비털스의 팬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80년대에 결성된 그 듀란 듀란의 팬클럽이 듀라니스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듀라니스인데 뭐 외국에서도 듀라니스 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국내 팬클럽 문화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미문화권에서도 그대로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중문화에서 팬덤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BTS를 따라다니는 그 아미의 거대한 힘, 이제 듀란의 이 팬덤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팬덤 문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틀을 만들게 된 거죠. 네, 그 다음 2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팝송과 할리우드 영화가 우리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요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번역 문제를 또 당연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보다 더 SNS 미디어들을 잘 활용할 테니까 BTS든 블랙핑크든 음악을 탁 하나 놓으면 여러분들 알죠? 한 30분 사이에 몇 개의 이제 로마니제이션과 번역, 그 다음에 한글 자막이 쫙 뜨는 그런 그 유튜브 이제 영상들이 막 올라오죠. 순식간이더라고요. TV 프로에서 그 번역하는 과정도 한번 TV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가사들이 멤버들의 한국어 가사가 나오고 영어나 혹은 일본어나 중국어나 베트남어 번역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따라 부를 수 있는 로마자 표기법이 따라 붙어요. 왜? 노래는 따라 불러야 되니까요. 따라 부르고 기본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물론 분석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급하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선생님 여러분들과는 달리 한 3, 40년 전 선생님이 20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10대, 20대 친구들하고 약속을 해요. 야, 오늘 별밤 너 할 때 그 노래가 나올 거야. 팝송 뭐가 나올 테니까 앞부분 네가 듣고 뒷부분 어디 듣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럼 막 라디오가 들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 여러분들은 악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 가사라든지 이런 거를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게 불가능하니까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영어 단어가 잘 못 알아듣겠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글로 받아 적어요. One summer night 이렇게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막 모아가지고 그걸 따라 불러요. 잘못 알고 있는 단어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선생님들은 이제 영어 선생님, 프랑스어 선생님 들어와서 샹송 가사 원어로 써주고 영어 팝송 원어로 써주면 아, 저거였구나. 자, 우리가 영어나 프랑스어를 듣고 한글로 받았었단 말이에요. 노래 따라 부르려고. 그럼 반대로 지금 뭐냐면 한국의 K-팝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물론 영어 단어들도 있지만 그것을 따라 부를 수 있게 로마자 표기 쑥 다 따라 붙고 그것들이 이제 유튜브 상에 돌아다니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라디오를 통해 팝송을 듣고 한글로 받아서서 따라 부르고 영어 사전 등을 이용해 가사를 번역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진 거죠. 자, 여기서 번안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번안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마 윤심덕과 사해찬미를 알 텐데 이 사해찬미는 그 이바노비치의 푸른 도나우강의 잔물결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에 전혀 다른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나라 아마 여러분들 그 세시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겠지만 조영남 씨라든지 윤영주 씨라든지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들은 대부분 원어의 곡에 우리식의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번안곡이라고 해요. 곡은 외국곡이죠. 외국곡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윤심덕 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외국 노래 가사를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바꾼 곡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해찬미 같은 건 전혀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최초의 번역곡은 윤심덕의 사해찬미. 윤심덕 씨가 누군지는 알죠. 극작가 김우진과 현해탄에 몸을 던진 동반 자살을 한 분이죠. 네, 그래서 1926년에 발표됐어요. 이 사해찬미는. 네. 그리고 역시 윤심덕 씨가 최초로 부른 산타크로스가 최초의 번안 캐롤송이에요. 근데 이 1926년이라고 하는 해가 참 의미가 있는데 윤심덕 씨가 1897년생인데 1926년에 현해탄에 뛰어들어 죽어요. 김우진 씨랑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김우진도 1897년이고 1926년 8월에 뛰어들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 죽기 전에
만들고는 김우진이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윤심덕이 비난을 받게 되죠. 최초의 소프라노 여가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죽고 난 다음에 사후 그녀가 남긴 사회 찬미 뭐 산타크로스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유명하죠. 유명하죠. 뭐 이거는 번외의 이야기인데 김우진 씨의 그 아드님이 계시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아드님도 192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극작가 김우진과 윤심덕의 소프라노 가수 윤심덕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가슴 아픈 사랑이지만 본처도 또 안타깝죠. 본처는 남아서 자식들 잘 키우고 시부모 공양하고 그 아드님은 1925년생,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고 큰 거예요. 근데 김방한 선생이라고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그 개통론을 연구한 굉장히 대단한 유명한 학자이세요. 근데 이분도 아버님의 끼가 있어서 하얀 백구두를 그리고 정렬하시는 순간까지 그냥 바지 그 주름이 쫙 잡혀서 입고 다니는 멋쟁이였다고 합니다. 네, 뭐 교수님들이 남자 교수님들이 그런 분들이 흔치 않으니까 네. 요 시절이 요때가 1920년대 우리 뒤에 또 가서 배우겠지만 모던보이 모던걸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모더니즘 얘기를 할 텐데 1920년대가 모던보이 모던걸의 시대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요때 이제 신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윤심덕 말고 또 유명한 화가가 있죠. 나혜석이라는. 나혜석 1926년 하여튼 요 또래예요. 25, 26, 27. 근데 그분은 이제 유부녀였죠. 근데 역시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은 비참한 이혼을 하고 그 시절에 네, 비참한 삶을 살다가 행렬병자로 돌아가신 그 무렵에 이제 선구자적인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결혼들을 되게 일찍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여성들은 미혼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제 남성들은 대부분 이제 집안에서 정해준 본처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 다음 27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영화와 드라마인데요. 영화와 드라마인데 영화는 우리나라는 영화를 그럼 어떻게 봤느냐? 성우의 더빙 버전을 보는 거예요. 이제 주말의 명화라는 게 있었어요. 주말의 명화라는 게 지금 약간 EBS 쪽에 이 비슷한 게 또 좀 오래된 명화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더빙을 보거나 선생님 어릴 때는 더빙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성우들이 있어요. 뭐 양지훈 씨라든지 나중에 여러분들 더빙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아니면 아예 한글 번역의 자막을 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막 보는 게 너무 당연하죠. 왜? 할리우드 영화를 봐야 되니까, 영국 영화를 봐야 되니까 뭐 자막을 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데 미국 사람들은 자막 두는 거 보기 싫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역지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막을 보는 그 어떤 컨텐츠를 누리기 위해서 자막을 보게 되면서 역지사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문화를 배려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뭐 앞에서 뭐 윤심덕 씨 얘기했는데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안정효 씨의 소설로 정지영 감독이 연출하고 최민수 독고 형제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인데 할리우드 키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지금의 장년층의 모든 그런 영화 감독들은 기본적으로 할리우드 키드였어요.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는 영화를 좀 좋아하는 친구라면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를 알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영사기를 돌리는 옛날 그 영사기를 돌리는 보는 그 영화관에서 늘 그 영사기사와 영사기사는 할아버지, 소년과의 그 어떤 우정을 그린 결국은 그 소년은 영화 감독이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헐리우드 키드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예술 영화를 하건 대중 영화를 하건 기본적으로 헐리우드 영화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의 명화 잠깐 얘기를 할게요. 문화방송 MBC에서 이제 했던 것인데 정말 이 시절에는 영화관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큰 행사, 데이트나 하거나 특별한 날에나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영화도 뭐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멀티플렉스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 이 주말의 명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선생님이 뭐 거의 초중고등학교 다니면 주말의 영화 예를 들면 뭐 중요한 게 한다면 뭐 이게 뭐 최고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관심도 없지만 지금도 신문에 그 방송 안내, 프로그램 안내가 지금도 일간지에 있어요. 종이 일간지에. 종이 일간지를 안 보는 친구들은 이제 정말 모르겠지만, 근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일간지에 이제 주말에 프로그램들이 쫙 다 나옵니다. 네, 초창기에 1969년 8월 9일 바렌티노라는 작품으로 첫 방송을 시작해서 41년이에요. 40여 년이라고 했는데 41년 동안 매주 방송된 말 그대로 주말에 방송된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첫 방송 때부터 매주 토요일 밤 심야 시간대에 방송됐고, 근데 1980년 가을 개편에 주말의 명화 대신 TV 가을 프로그램 EBS의 등장입니다. 고교 교육방송이 들어서게 되면서 요때가 왜 그러냐면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 금지령을 내려요.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과외를 못하게 해요. 군사 독재 시절이랑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재수 학원을 제외하고는 과외가 다 금지가 되고 그 대신 고교 교육방송 넣어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주말의 명화는 잠시 MBC 일요 명화, 그러니까 일요일로 이름을 바꿔서 방송을 했다가 KBS로 가해 방송 채널이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MBC에서 하게는 됐는데 침체기가 옵니다. 이제 멀티플렉스가 등장하고 뭐 비디오 특히 비디오 대여점, 이게 비디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침체기에 들어서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케이블 텔레비전, DVD, 뭐 휴대전화, 웹하드, IPTV의 등장으로 시청률이 점차 내리막길을 접어들다가 2007년 5월 25일 매주 금요일 밤에 방영되다가 결국 수익성 악화로 2010년 조폭 마누라 3를 끝으로 41년 만에 폐지됐어요. 사실 그 이전에 이 40년 동안 한국 사회에 중요한 어떤 영화 산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런 역사의 뭐랄까 쓸쓸한 퇴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2007년에 아마 이걸 볼만한 나이는 아니었고 또 정말 뉴미디어 폭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너무나 낯선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번 주 그 3주 4차시 수업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고요. 다음 4차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